안녕하세요. 네, 원주시와 충천철학도서관에서 주관하는 2022년 올해의 철학책 선정을 기념하는 첫 번째 방송 제2부입니다. 2022년 올해는 원주에서 진행하는 올해의 철학책 그 제2회입니다. 세 권이 선정되었고요. 그 가운데 첫 번째 책인 호모 포에티카, 신화, 시문학, 철학의 탄생을 소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저자이신 최상욱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부 해보시니까 괜찮으셨죠, 교수님? 예, 걱정했던 것보다는 네, 아무래도 이제 책 내용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조금 딱딱해지고 어려워질 텐데 가급적이면 그 독자분들에게 이제 깊이 있는 이야기보다는 좀 더 쉽게 이 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야기들로 그 말씀을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목이 이제 뭐 호모 이런 제목이 들어가면 뭔가 좀 멋있어 보이잖아요. 제 귀에 그 호모자가 들어가는 표현 중에서 가장 멋있었던 거는 그 호모 루덴스였거든요. 놀이하는 인간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었는. 근데 이제 호모 포에티카, 그 호모는 사람인 게 알겠는데 포에티카는 이렇게 하면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먼저 떠오르는데 그렇죠, 맞죠, 교수님? 네, 이 포에티카라고 하는 말은 본래는 그리스어에서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이 제목을 쓰게 된 그 경험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 제가 몇 해 전에 몇 해가 됐는지는 잊어버렸고요. 몇 해 전에 제 지도 교수님이셨던 라이너 마르텐 그분이 생신이셨어요. 네. 지금은 90이 넘으셨을 텐데. 어, 그래서 그분을 만나러 산장에 가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중국인, 일본인, 한국인 어떻게 다르냐? 그게 참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네, 어려운 네, 질문이죠. 그래서 당연히 단서를 달았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수님한테도 이건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고 다른 주장도 가능한데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뭐라고 해야 좋을까 그러다가 중국인들은 지극히 현실적인 상인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아닐까. 그래서 굉장히 이지에 밝고 그런 경영이라든지 이런 거에 능숙한 반면에 일본 사람들은 군인 정신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뭘까? 선비 정신. 그래봤자 이해를 그 선생님이 이해를 못하실 것 같아요. 선비 한참 설명을 해서. 그래서 호모 포에티카 한국인의 특성은 전 그렇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분이 갑자기 식사하시다 말고 깜짝 놀라면서 어딜 가세요. 당신의 묵으시는 방에 가가지고 책을 하나 가지고 나오셨어요. 자기가 쓴 책이 바로 호모 포에티카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과 죽음의 드라마로서 인간의 유한성이라는 책을 쓰셨다고 그 책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인간은 호모 포에티카라고 생각하고 이 책을 쓴 거다. 그래가지고 그 책을 제가 가져와서 번역을 했고요. 그런데 그것은 비단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사실은 어떤 새로운 세계, 새로운 현실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호모 포에티카가 아닐까 전 그런 생각을 가졌고요. 네. 그래서 호모 포에티카라는 말의 의미는 의미를 받아들이고 의미를 만들어내고 의미를 전달하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속 뭔가를 창출해내는 그런 사람을 호모 포에티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호모 포에티카는 지금 살고 있는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선 새로운 세계를 추구하는 모든 사람을 일컫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서구 사회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간이 누군가 그러면 호모 사피엔스, 그러니까 생각하는 존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 호모 사피엔스도 인간이 호모 포에티카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그 중에서 이성을 강조한 것 그런 게 아닌가. 근데 사실 모더니즘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을 얘기하면 모더니즘이 이성을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은 우리는 이성의 유용성뿐만 아니라 이성이 만들어낸 위험성 속에서도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성뿐만 아니라 더 큰 감정, 욕망 이런 걸 다 포괄해 가지고 보면 인간은 염려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 그렇다 염려한다라는 것은 새로운 세계를 만들고자 하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책에 나온 소개한 여러 사람들 그러니까 소포클레스라든지 아니면 호메로스라든지 카프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다 하고자 했던 일이 뭔가 하면은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하는 그래서 새로운 의미를 제시하고자 했던 인물들 이런 의미로서 이런 작품을 쓰게 됐습니다. 네. 그 얘기가 제일 인상적이네요. 그러니까 선비정신이라고 하는 말을 그 독일어를 쓰는 스승한테 뭐라고 설명해야 적절할까라고 고민을 하시다가 호모 포에티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그게 사실 그 동아시아에서는 그런 사람을 양반, 신분으로 따지면 양반, 혹은 그 현직에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면 사대부, 혹은 더 넓게는 문인 혹은 독서인 이렇게 부르는 게 전통적인 용어인데, 그래서 영미 쪽에서는 그 문인 혹은 그 독서인 이런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리테라티라는 용어로 이제 번역을 많이 하거든요. 예전에는 뭐 젠틀맨으로 하기도 하고, 뭐 군자 쥔츠라고 이제 중국어 표기를 하기도 하지만, 그 선비를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호모 포에티카라고 번역해도 문인이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번역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네. 좋겠습니다. 요 부분은 제가 좀 소개를 드리는 게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 8쪽에, 요 책에 이제 8쪽에 나오는데,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요 호모 포에티카라는 말이 책의 제목이 되게 된 최초의 이제 어떤 사건? 그 계기를 말씀해 주셨다면은 책에서는 이렇게 그 설명을 하시고 계세요. 어, 우리가 태어나고 살아가는 자연은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제 자연의 이야기는 인간의 이야기가 된다. 이때 인간은 자연이 건네주는 의미를 받아들이고 그 의미를 재창조하는 자가 된다. 인간은 어린아이 때부터 의미를 받아들이고 의미를 부여하는 자, 바로 호모 포에티카이다. 호모 포에티카로서 인간은 자연의 이야기를 신화 이야기, 시문학적 이야기, 철학적 이야기로 말하기 시작한다. 호모 사피엔스보다 되게 포괄적이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 포에티카라는 말이 나온 우리가 포이에시스 그 다음에 포이에시스라는 것이 뭔가를 산출시키는 것, 드러내는 것 이런 의미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은 테크닉, 기술이라고 쓰는 말도 원래 그리스에서 텍시네는 거의 같은 말이었어요. 뭐 아직 네, 드러나지 않은 것을 만들어내는 것. 네, 근데 그것을 제일 잘하는 게 피지스, 자연이고요. 그래서 하이데거 같은 철학자는 피지스나 포이에시스나 테크네나 이것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알레테이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그리스 알레테이아는 라틴어 베리타스로 번역되고 진리로 번역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하이데거는 이제 알레테이아라는 말을 원래 그리스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베리타스와 같이 이렇게 긍정적인 의미로 쓰지만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 어떤 의미냐면 레테 우리가 망각의강, 네, 레테의강. 그러니까 레테라는 것은 잊어버리거나 감추거나 이런 뜻인데 그리스어아라는 이 접두어가 붙으면 이것은 부정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고 잊혀진 것을 끄집어내고 이게 이제 알레테야. 그게 원래 고대 그리스인들이 생각했던 진리에 대한 이해였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피지스, 포이에시스, 텍시네는 다 그런 알레테이아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호모 포에티카라고 했을 때 역시 마찬가지죠.
전 세대에 의해서 감춰져 있던 것을 드러내가지고 새로운 것을 끄집어내는 자 이렇게 네.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학부 때 읽었던 논문의 제목이 떠오르네요. 존재와 알레테이아. 예. 그래서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게 은폐되고 망각된 존재를 다시 드러내는 작업. 그게 이제 하이데거가 말하는 철학이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일부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하이데거가 한 도전은 존재를 망각한 서양 철학의 역사를 다시 뒤집어 놓는다는 작업의 의미라면은 지금 교수님께서 설명하셨듯이 그 잊혀진 혹은 망각된 혹은 은폐된 그 무언가를 드러내는 것은 결국은 인간의 언어로 이야기로 할 수밖에 없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새롭게 의미를 계속해서 갱신하고 되살려가는 작업. 이거는 해석학적 작업이기도 하겠지만 그런 작업을 하는 자야말로 호모 포에티카가 된다. 이런 취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바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인간은 의미를 만드는 존재이고 그 의미를 만드는 존재가 언어로 이루어진다는 차원에서 우리는 호모 포에티카다. 이런 취지로 담겨 있는 거네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마지막 부분에도 얘기했듯이 책을 읽고 그래 삶이라는 게 이런 건가 그래서 이게 삶이던가 한번 질문하는 순간 그는 호모 포에티카가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바쁜 사회에서 정말 뭐가 나에게 이득이 되는가 그것만 온통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삶이 뭔지 잊어버리거나 피할 때가 많은데 바로 책을 읽고 그 순간이라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 순간 포에티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썼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우리는 보통 이제 철학하면은 참 거짓을 따지고 뭐 명제, 논리 이런 어려운 작업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교수님이 설정한 이 호모 포에티카라고 하는 의미를 새롭게 산출하는 자로서의 인간은 결코 좁은 의미의 철학에 갇혀 있지 않겠네요. 신화도 그렇고 문학 작품도 그렇고 예술 작품도 그렇고 다 그 안에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그럴 능력은 못 되고요. 제 은사 선생님이셨던 분이 제가 철없던 시절에 저한테뿐만 아니라 이제 학생들한테 그런 말씀하셨어요. 학문을 하면은 그게 어떤 학문이든 결국 깊이 들어가면 깊이에서 만난다. 근데 저는 아직 그걸 경험하거나 이해할 정도는 못 되고요. 근데 우리는 왜 계속 해석학적으로 재해석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은 아마 학생들 중에 많은 학생들이 빠르면 중학교 아니면 고등학교 때 헬마 헤세의 데미안 같은 건 많이 읽어봤을 텐데 네. 그때 이해했던 거랑 대학생 때쯤 돼서 읽었을 때 이해한 거랑 그 다음에 나이 들어서 이해한 거는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러니까 똑같은 언어이지만 그 언어가 얼마만한 삶의 그 구체적인 무게를 담고 있는 건지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배워가는 거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계속해가지고 우리는 해석학적으로 열어 놓아야 되고 그리고 의미를 계속 생산해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호모 포에티카랑 가장 반대되는 인간형을 이데올로기적 인간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는 하나의 이건 됐다, 완성됐다, 이것이 옳다, 이것이 최고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그것을 그냥 이데올로기적인 인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 동아시아 전통에서도 가장 경계했던 종류의 인간, 꽉 막힌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소통할 줄 모르고. 그런데 이 책은 이제 크게 보면은 1부하고 2부로 되어 있는데 1부는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모 포에티카. 그런데 이 호모 포에티카라고 하는 부분은 전체 책에서 한 5분의 1 정도 분량이지만 이 분량은 작지만 던지는 그 단어들이 일단 규모가 큽니다. 일단은 인간으로부터 출발하지만 그 우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인간이라면 누구인가. 그리고 이제 신화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출발을 하는데
요즘 철학책에서 보기 드문 컨셉인 것 같아요. 왜 이 책을 쓰시면서 호모 포에티카를 소개하면서 왜 인간의 어떤 유한성 그리고 우주 이런 얘기로 출발을 하는지 좀 무척 궁금해지거든요. 음, 이 책을 쓰면서는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있고 네, 그러다 그게 보니까 밝히시기는 싫으신 모양이에요. 들어가고 있으니까 사실 여태까지는 막연하게 생각했던 어떤 삶의 길이, 그 다음에 죽음의 문제, 이러한 것들이 그렇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그리고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하이데거도 인간은 죽음의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죽음을 얘기한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닐까. 그래서 사실 죽음을 얘기함으로써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되풀이되지 않는다라는 것, 유일회적으로 네, 끝난다라는 것. 그래서 좀 나이가 드니까 그 유한성과 유일회적이다라는 것이 굉장히 크게 다가왔어요. 근데 저도 젊었을 때 그것을 이해 못했듯이 젊은 학생들도 아마 이해는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은 삶이 유한하고 삶이 단 한 번이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였구나라는 것을 아마 어,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인간이 유한하지 않았다면 신화도 시문학도 철학도 없었을 것 같아요. 필요가 없었겠죠. 영원히 사니까.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삶의 의미가 뭔지, 죽음의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고, 그러한 질문에 대한 이야기들이 미토스가 대문자 미토스 신화로 나타나고 시문학으로 나타나고 철학으로 나타난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왜 우주를 얘기했는가 보면 그냥 저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정상에 이렇게 바위에 앉아서 이렇게 보면 그 혼잡했던 그 밑에 상황은 다 잊혀지고 멀리서 보면 고요한데 자동차도 조그매져 가지고 그냥 지나가고 사람도 더 작아 보여서 지나가고 이런 걸 보면 뭐하러 저렇게 바쁘게 살았을까? 저기선 왜 이렇게 바빴을까? 여기서 내려다보면 참 별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을 아마 산 정상을 간 사람들은 한 번쯤 다 네. 경험했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굉장히 복잡하지만 만약에 저 멀리 우주에서 우리의 있는 삶을 본다면 조금 더 다르게 보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우주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물론 당연히 우주라는 건 우리가 그 속에 살아야 되는 세계이기 때문에 궁금한 것도 사실이고요. 네. 네. 그 사실 원래 한자어 우주라고 하는 말은 작은 공간인데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공간인데 지금은 지구 대기권 바깥의 공간 스페이스를 얘기하는 단어로 많이 쓰이잖아요. 음. 그래서 근데 우주론 하면은 사실 그러니까 평소에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에게 우주라고 하는 것은 스페이스쉽, 우주선 타고 밖으로 나가는 어떤 미개척지 이런 방식의 인식이 강한데 이 교수님의 글에서는 내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 지구가 있어야 되고 지구가 있기 위해서는 이 태양계가 있어야 되고 이 태양계가 있기 위해서는 이 우주 자체가 탄생이 있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나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과 맞물려 있을 수밖에 없다. 뭐라 그럴까? 철학이 다시 웅장한 우주적 서사시로 돌아가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사실 제가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앉게 된 것도 이것도 운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우연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네. 어떤 작은 인연이라는 게 이제 작은 원인, 큰 원인 이런 걸 합쳐진 게 인연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인연도 있고 알 수 없는 인연도 있고 그렇지만 그러한 것이 언젠가 이렇게 찾아오기도 하고 하는데 만약에 우주와 인간이 전혀 상관이 없는 존재라면은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우리는 우주가 무한하다라고 얘기하지만 무한이 뭔지, 세상에 가장 큰 게 뭔지, 가장 작은 게 뭔지, 사실 그 사소한 것조차도 지금 모르고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의 인식의 한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 밖에 존재하는 어떤 존재자에 대한 상상을 할 수 있는 거 전혀 할 수가 없죠. 우리의 감각은 한계가 있고 아마 지성, 이성도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건 할 수가 없고 그런데도 분명한 것은 인간이 특출하게 그런 우주와 상관없이 어떤 특출하게 따로 존재하게 된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였어요. 네. 참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은 그 참 한편으로는 부끄러워지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존재의 크기라고 하는 걸 자기 자아의 크기라고 하는 걸 어떤 브랜드의 차를 타고 다니는지 살고 있는 아파트의 평수가 몇 평인지 그래도 은행 잔고가 얼마인지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자기 삶에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데 이 우주 전체가 공조하지 않았다면 내가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사실 자명한 사실인데 이런 데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정말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그 수많은 그 사물들 이런 것들 혹은 치고받고 싸우는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한갓된 건지를 한번 깨달아보는 경험 그렇다면은 자기 삶에 대해서도 새롭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출발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이제 인간에 대한 얘기도 또 나오긴 하지만 사실 저는 또 오랜만에 또 봤던 반가운 것 중에 하나가 그리스 신화하고 히브리 신화를 이야기를 하면서 차이점을 이렇게 길게 설명하시면서 책을 진행을 하시는데 이런 컨셉도 별로 요즘에는 보기 드문 책인 것 같아요. 음, 아무래도 서구 정신은 누가 뭐래도 그리스 정신하고 히브리 정신이 서로 얽혀가지고 쭉 진행이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헤겔의 작품 같은 것도 보면은 그것은 그냥 철학 작품 같지만 사실은 그리스도교 그 교리를 철학적인 언어로 표현한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 또 반대로 우리는 중세 철학을 얘기하면서 그때 철학이 신학의 신유였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신학이라는 것은 플라톤 철학,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받아들여 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세에 누가 신유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만큼 이게 엮어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서구 정신을 얘기하려면은 그 두 가지를 얘기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여행을 해도 유럽의 대부분의 이런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광장에 가면은 한쪽에 그 높은 뮌스터 카테드랄 성당이 있고 네. 그다음에 시청 같은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종교적 권력, 정치적 권력이 이렇게 양쪽에 서 있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 권력은 그리스도교로 이어진 히브리 정신이고요. 이 정치적 권력은 그리스 정신, 로마로 이어진 정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서로 얽혀서 온 것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왜 굳이 히브리 정신과 그리스 정신을 이렇게 좀 비교를 하고 차이점을 얘기했는가 하면 히브리 정신은 종교로 갔죠. 그리스 정신은 철학으로 갔고. 네. 근데 종교는 대부분 종교를 믿는 사람에게는 절대 진리이지요. 근데 이런 기회에 절대 진리라는 걸 난 부정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종교인에게는 그건 굉장히 소중한 것일 테니까. 그렇지만 거기서 또 한 번쯤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질문하지 않고 믿어왔던 것들. 그래서 흔히 그 그리스도교의 유명한 명제 중에 하나가 나는 알기 위해서 믿는다. 믿으면 알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아마 그게 이제 많은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 사실 그것 말고도 그걸 뒤집어서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믿기 위해서 안다. 좀 알아야지 되겠다라는 건데 복잡해지네요. 그래서
한 번쯤 히브리 정신이 당연히 그리스도로 가서 어떤 절대 진리처럼 생각하지만 그것 역시도 호모포에티카가 만든 해석이고 그리고 그 해석 역시도 계속해서 재해석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을까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였어요. 근데 그건 항상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종교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는 네. 당연히 조심스럽죠. 왜냐하면 종교인들의 그 강한 자기의 확신, 믿음 이런 건 항상 위대하기도 하지만 두렵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조금 무릅쓰고 썼습니다. 근데 이제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부분이 되게 그 뭐라 그럴까 좀 와닿는 부분이 뭐냐면 이 동아시아는 사실 서구에 비해서 더 그 강력하게 중앙 집권화된 그 정부 조직 밑에서 사람들이 그 하나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경험. 특히 한국은 굉장히 그게 길게 지속이 됐지 않습니까? 고려도 꽤 길게 지속이 됐고 조선도 무려 500년 이상 지속이 됐고 그런데 유럽의 도시를 가면은 한편으로 시청이 있지만 또 한편에는 교회라고 하는 이 중심이 두 가지 그 같이 이게 2000년 동안 같이 있어 왔던 전통이잖아요.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계를 우리가 그냥 책에 서술된 것처럼 단선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거든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마찬가지로 서구 문명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을 이 두 가지가 서로 섞이고 교직되면서 나오는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데, 이게 실제로 그네들의 인간관 속에서도 선명하게 드러나는,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지 되게 궁금해지는데, 가령 플라톤 철학이 그리스도교와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성을 강조하고 하나는 믿음을 강조하지만 어떤 초월적 세계에 굉장히 강조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데아의 세계는 불멸의 세계고 뭐 이러한 얘기들이 너무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전 동양 철학은 모르지만 저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떻게 불교가 중국에 전달이 될 수 있었을까? 아마 노장 철학이 없었으면 불교가 중국으로 오진 못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네네. 그게 진실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보면은 플라톤 철학이 만약에 없었다면 그리스도교 그 유대교 있죠 당시에 그걸 서구인들이 이해하기는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보면 그래 우리 플라톤이 있는데 비슷한 얘기 했는데 내서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계기도 되고요. 또 거꾸로 플로틴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어떤 플라톤의 선의 이데아보다도 더 높은 아주 신비주의적인 신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보기에 우리 신 그렇단 말이야. 초자연적이고 절대적이고 이렇게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서로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러한 것들이 철학적으로 쓰여질 때 철학의 단어 형식만 담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그리스도교의 그 진리도 철학의 도움을 받아서 표현되기도 하고 이랬던 것이죠. 네, 그 사실 이 책을 보면서 이제 그리스의 신화와 그 히브리 신화의 차이점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또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가 만날 수 있는 요소가 또 그 플라톤 철학 속에서 또 내장되어 있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구체적인 작품들을 통해서 이제 인간들을 소개하는 부분이 되게 재미난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아마 그 시청자분들 가운데서 오이디푸스는 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오이디푸스를 듣게 되는 첫 번째 이유가 사실은 소포클레스의 그 비극 작품을 통해서라기보다는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그런데 이게 비극 작품들로부터 오는 것들이죠. 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소개한 작가들 그리고 작품들은 사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다양한 면을 다 반영할 수는 없어요. 삶이 워낙 다양하기 네, 때문에. 그렇죠. 근데 결국 제가 이 책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삶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가, 그 다음에 사람이 살아가는 삶, 살다 보면 우리가 어떠한 삶의 문제들하고 부딪히는가. 네. 근데 그거를 잘 작품으로 드러낸 것으로서 고전 작품 중에서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가령 운명이라는 것이 있는가? 그렇다면 인간의 자유는 뭔가? 우리는 절대적인 것을 이해할 정도로 이성이 완전한가? 그 다음에 세상은 우리가 열심히 하면 진리가 승리한다라고 배웠는데 왜 이렇게 부조리한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이러한 고전 작품들을 통해서 소개를 했고, 아마 읽으시면서 그래 이런 거 나 경험해 본 적 있어라고 한다면은 충분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책을 읽다가 좀 이상한 짓을 해봤어요. 이 소포클레스, 뭐 유리피데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아테네 극장에서 이런 비극 작품들, 희극 작품들을 공연할 때, 특히 이제 그 소포클레스의 작품들은 언제 해가지고 작품 성립된 그 연도까지 표기를 해줬는데 그게 기원전 5세기더라고요. 기원전 400 몇 년대 이렇게 나가는. 그때 우리 뭐 했지를 따져보니까 고조선 시대더라고요. 그리고 중국의 연대로 따지면은 춘추 시대 말기로 해당이 되고. 아, 그렇구나. 이게 그러니까 저도 기원전 얼마 이렇게 할 때보다도 뭐 춘추 시대다, 고조선 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훨씬 더 이게 더 그 귀에 다가오는데 그네들에게서 비극 작품을 본다라고 하는 것. 그거는 어떤 경험인지. 그러니까 그것을 그러니까 드라마 형태로 공연을 했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주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족들끼리도 오고 마치 요즘 가족끼리 극장에 가듯이 거기 야외 극장에 가가지고 그 공연되는 드라마를 봤던 거예요. 네. 비극 드라마를. 그러니까 그걸 보는 사람들은 드라마를 보면서 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 그리고 우리가 슬픈 영화 보면서 눈물 쫙 흘리고 난 다음에 후련해 하듯이 아마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고 그랬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작가로서 소포클레스나 뭐 아이스킬로스나 이런 사람들은 관객이 그렇게 그냥 하나에 즐기고 자기 만족하고 이것도 있겠지만 그거 외에 이러한 사상과 질문거리들을 이 작품 속에서 제시를 했던 거죠. 그 왜 요즘에 그 페이스북이나 SNS를 보면은 이렇게 넘쳐나는 한 종류의 글이 있습니다. 뭐에 관한 건데 그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 교수님 보셨나요 혹시? 아니요, 못 봤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근데 여태까지 그러니까 어떤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약간의 찬반 논의가 나는 별로였는데 라고 쓰는 분들도 있었는데 이번에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에 대해서는 그렇게 쓰신 분이 한 분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꼭 봐야 되는 거구나. 왠지 안 보면은 소외되는 것 같은. 근데 사실 이 서양 철학이나 고전학을 하신 분들한테 비극이 뭐냐라고 하면 되게 어렵게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교수님 책에서는 되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되게 기뻤습니다. 딱 보고 눈물이 나면은 비극이고 그랬나요? 제가 네. 이렇게 썼나요? 웃음을 지면은 희극이다. 그거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시학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네. 우리는 항상 착각하기 쉬운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이 사실 드라마 이론의 시원이니까요. 네. 아마 그대로 소포클레스가 잘 썼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오해죠. 왜냐하면 아이스킬로스 소포클레스는 아리스토텔레스보다 먼저 있었던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아주 완벽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아주 훌륭한 작품을 썼고 그런 걸 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는 드라마라는 건 이런 거구나라고 그거를 아마 철학적인 용어로 정리했다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시작해서 코미디하고 트라게디가 뭔가 웃을 수 있는 것, 울 수 있는 것 뭐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했지만 글쎄요. 사람은 웃으면서도 울고요. 그렇죠. 울면서도 네. 웃기 때문에 뭐가 정말 비극이고 희극이고 이런 거는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왜 서양 철학 하시는 분들이
동아시아에는 비극의 전통이 없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막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비극이란 말을 쓰는 게 함부로 쓰지 마라 이런 취지이기도 한데 그런데 뭐 그거는 이제 차치하고라도 어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드라마들이 상연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통을 전해주는 방식이기도 하지만 그네들이 공통적으로 인간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던 것들에 관한 내용들이 그 안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영웅 얘기를 꺼내신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인들에게 영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인지. 어, 그러니까 영웅이라는 사람들은 일단 자기가 영웅이라는 것을 입증해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헤라클레스 같은 경우에는 12가지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을 하고요. 그 우리가 잘 아는 뭐 사자를 네. 잡기도 하고 오이디푸스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을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스핑크스를 수수께끼를 맞춰서 제거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입증이 되는 거지요. 대부분 영웅들이 이야기가 다루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어떠한 섭리, 그걸 우리는 필연성이라고 얘기를 해도 좋고 운명이라고 해도 좋고 그렇지만 그거에 겁먹지 않고 자신의 자유를 가지고 자신을 헤쳐나가는 그러다가 부딪혀가지고 파멸하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게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 비극엔 대부분 영웅이 등장을 하는데 내가 책 후반에 가서 카프카와 까미를 얘기할 때는 거기에는 더 이상 현대 사회엔 영웅이 없잖아요. 그냥 우리와 같이 일반적인 작은 시민들이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민들에게도 어떤 운명이라든지 필연적인 그런 어떤 힘 같은 것은 역시 우리도 똑같이 경험하게 되고 그랬을 때 우리는 영웅과 같이 맞서다가 장렬하게 파멸하지 못하지만 그렇다면 우리 같은 작은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카프카하고 까미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죠. 네. 저는 그 교수님 그 부분들에 관한 것들을 이제 이렇게 쭉쭉 넘겨가면서 어떤 부분들이 떠올랐냐면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제 회자되는 게 영화도 있지만 또 드라마가 또 많이 특히 한드라고 해서 나의 해방일지 혹시 보셨나요, 교수님?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혹은 나의 아저씨? 네. 그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아 맞아 그 한편으로는 그 뭐 빈센조 같은 상당히 허리우드 스타일에 가까운 그런 드라마에서는 영웅 근데 이제 마피아 출신 한국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의사이거나 검사인 사람들이 이제 결국에는 승리를 해서 범죄자들을 뭐 감옥에 집어넣는다 이런 방식의 스토리가 한편으로 주종이라면 그 나의 아저씨 혹은 나의 해방일지 이런 작품들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영웅이 아니라 평범한 소시민이지만 그 속에서 삶의 의미, 그 자기 중심성 그러면서도 뭔가 자기 삶의 본질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재창조하고 있는 면에서 한편으로는 되게 건전하기도 하다. 평범하면서 오히려 건전하고 그 하다는 느낌을 갖는데 좀 나중에 드라마 비평 같은 것도 한번 교수님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냥 저는 들더라고요. 능력밖에 아닙니다. 어. 자, 그 이 소개는 사실 그 시간상 소개하지 못하는 게 책이 되게 방대한 분량이고 되게 많은 것들을 다루는데 예컨대 이제 오이디푸스, 안티고네, 뭐 콜로노스의 오이디푸스 같은 작품들은 서구 지성사에서 뭐 어떤 그 니체의 철학을 끌어오는 계기로 설명하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개인과 국가가 어떤 관계를 맺는가 등등에 관한 서구 철학사에서의 중요한 논쟁들 그런 부분들을 작품과 함께 이렇게 천천히 짚어주시면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들도 많고 한데 시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다 소개할 수 없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이 책 속에서 교수님이 이 독자분들에게 꼭 좀 소개해주고 싶은 인물이 있다면 이 작품들 네네 중에서요. 여러 작품들 중에서 이 부분은 조금 그래도 맛보기라도 좀 독자분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인물이 있다면 어떤 어, 저는 카프카하고 까미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도 한동안
뭐 금수저, 흙수저 얘기도 있었고 갑질이라는 표현도 우리나라 때문에 유명해진 표현이 됐는데 그만큼 사회가 부조리하고 이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부조리에 치이고 다치는 사람들은 힘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 있는 영혼과 운명에 대한 얘기보다는 그 힘없는 사람들이 그 힘, 권력, 그러니까 그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문화적이든 그 강력한 그리고 들어갈 수 없는 성과 같은 그 권력 앞에서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되는가? 라는 문제를 아마 카프카와 까미가 제일 잘 표현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예,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살아야 되는가를 아마 가장 잘 표현한 작품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런 분들이 이 책 속에 다 녹여 나와 있고, 사실 이 책은 그 호모 포에티카라는 제목으로 의미를 만드는 자에 관한 그 교수님 나름대로의 시각에서 그 전해주고 싶은 수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그 문학과 철학과 역사가 한데 어우러진 그 최상욱 교수님 나름대로의 어떤 그 사유의 역사, 철학의 역사의 일부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두께도 상당히 방대하지만 사실 이 책을 제가 그 사전에 만나서 이제 설명을 들으니까 교양 과목으로 강의를 하시면서 학생들이랑 호흡을 하면서 저술을 하신 거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교양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철학과 학생들뿐만 아니라 탁과 학생들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그들이 한 번쯤 읽었음직한 가령 오디세이아 같은 건 읽지 않았어도 만화로라도 한번 그렇겠죠. 봤을 네. 한 그래서 그러한 작품들을 선택을 했고 재미도 있어야 되겠고 그렇지만 바로 지금 얘기했던 그 우리가 지금 삶에서 느끼는 문제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가능하면 쉽게 쓰려고 했는데 쉽지 않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잘 읽힙니다. 잘 읽히니까 어려운 철학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철학적인 얘기도 나오지만 뭐 문학 작품이나 비극 작품 되게 다양한 이야기들을 소재로 하면서 굉장히 친절하게 쓰신 책이라고 하는 걸 누구나 알 수 있는 책이기에 결코 그 학술서라고 겁내지 않고 호모 포에티카라고 하는 이 학술서다운 제목에 겁내지 마시고 손에 잡아서 읽어보셔도 좋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가는데요. 교수님 마지막 그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이 영상을 보셨다면은 다 보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알지도 못하는 원주 중천 도서관에서 이 책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었듯이 지금 이 촬영한 이 화면이 내가 알 수 없는 어느 것을 통해 가지고 또 누군가에게 전달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책을 읽거나 화면을 보고 조금이라도 귀에 남는 것이 있다면은 저로서는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원주시와 중천철학도서관에서 주관하는 2022년 올해의 철학책 선정도서인 호모 포에티카 신화, 시문학, 철학의 탄생의 저자이신 최상욱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다음 회에는요, 그 또 다른 선정도서 두 권이 있는데 김재인 교수님의 생각의 싸움이라는 책으로 이어집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올해의 철학책이 해를 거듭하면서 이 한국 사회에서 철학자와 시민이 만나고 소통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더해가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